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인구가 아니라 인재라는 방식으로 풀 수가 있는 거죠. 양적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이슈로 극복하는 얘기들이 필요하겠죠. 한국 경제의 성장의 기로가 지금 현재 서 있는 것이고, 그럼 결국에는 인구 감소가 국가 경쟁력하고 이제 직결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점차 하향화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생산 인구가 감소한다는 이 점, 결국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좀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실까요? 경제 활력을 저하하는 많은 변수들이 있죠. 이제 말씀드린 노동과 관련된 인구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나라 밖에도 인구 감소 때문에 난리다라는 말씀을 일단 하나 드리고 싶고요. 5개 대륙 중에서 2.1명 이상의 인구 유지가 나오고 있는 대륙은 아프리카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가 다 줄고 있어요.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거의 30%에 육박하는 한국은 나라 밖에서의 제조업 발주가 수요가 줄어들면 바로 직결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결국 옛날처럼 제조 수출 대기업으로 먹고 사는 수출 주도형의 모형 자체가 기능 부전에 빠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믿을 수 있는 건 내수밖에 없는데, 예, 내수는 한국은 굉장히 적죠. 전체 GDP에서 한 40%, 45%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국가니까요.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에 내수가 85%, 90%입니다. 자, 생산 가능 인구 15세부터 64세 인구가 줄어드니까 생산과 관련된 이슈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생산의 파트인 거고요. 두 번째는 소비의 파트도 있겠죠. 소비 시장의, 즉 내수 시장의 전체 파이가 앞으로 2라운드에서는 본격적으로 줄어들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제대로 연결되면 굉장히 쉽지 않은 소위 불황의 터널에 진입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지금은 현재 생산 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좀 부양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50년 뒤에는 한 명을 또 부양하는 이런 구조가 될 거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이런 구조로 가는 건 어느 정도의 부담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산 인구라는 개념을 버리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소 투입형의 자본주의 모형을 버리면 돼요. 우리는 생산 가능 인구가 있고 경제 활동 인구가 있어요. 이 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부터 64세 인구를 얘기하고요. 그 안에서 실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경제 활동 인구라고 표현하죠. 자, 한국은 생산 가능 인구가 100이면요. 경제 활동 인구가 6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40이 뭐냐면 15세부터 64세 구간에 있는데 경제 활동 인구가 아니에요. 이걸 이제 비경활 인구라고 표현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 베이비 부모의 상징이죠. 58년 개띠들이 지하철을 공짜로 타기 시작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에서 갑자기 1년 사이에 피부양 인구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깝깝한 거죠. 구조 유지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기준이 뭐냐면 생산 가능 인구란 그 65세 기준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연령차별적인 고용 정책이거든요. 70년 개띠 같은 경우에는 100만이에요. 100만이 들어갔던 시절에 구조를 만들었다가 지금 20만이 들어가는데 20만이 들어가니까 80만이 적어진다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니까 앞으로 생산 안 돼요. 한국 경제 쉽지 않아질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발상의 전환을 좀 하죠. 뭐 100만들 계속 일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지금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연금 개혁을 포함한 각종의 구조 개혁의 핵심인 거예요. 옛날에 인구가 많았던 시절에 차별적으로 적용했던 그 정책을 지금 줄어든 상황에서도 적용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 늘리면 되죠. 아까 얘기한 생산 가능 인구가 다 경제 활동 인구가 되게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우리가 맨날 따라가자고 얘기하는 우리 북구 모델들 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단적으로 여성과 남성 사이의 그 고용 참가율 자체에 큰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라떼파파라 그러나요? 아기를 기르는 게 엄마의 일이 아니라 아빠의 일이기도 하고 일하는 게 또 엄마의 역할이기도 하고 이런 자연스러운 이 성중립적인 연령 중립적인 방식으로서의 고용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정책인 게 상당수가 정책의 차원이 아니라 기업 복지의 원료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는 고용 형태, 일하는 형태와 직결된 거거든요. 이건 그래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의 개념을 바꾸려면 기업이 고용과 관련돼 있는 성중립적이고 연령 중립적인 방식으로서의 제도를 통해서 시대 변화에 맞게끔 과거의 구제도는 뉴노멀로 바꿔줘야 된다. 물론 이제 이렇게 질서를 바꾸는 과정에서의 저항이라든가 반발이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그러니 이 생산 가능 인구의 개념 정리부터라도 그게 안 된다면 정년 연장이라고 표현되는 65세의 그 고령 연령에 일하는 방식만이라도 사실은 한번 재구성을 해보는 사회적 타협이나 논의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MZ 세대들이 이제 나이가 좀 들면 결국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불안감이 좀 크다고 해요. 그래서 저출생으로 인해서 복지의 불평등도 정부가 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연금 문제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좀 좋을까요? 제도와 현실이 부딪히는 가장 극단적인 대결 공간이 아마 연금 이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연금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쓰는 단어가 뭐냐면 세대 부조형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내가 지금 돈 내서 내가 노후에 내 거 가면 이런 문제 안 생깁니다. 한국은 세대 부조형을 선택을 했죠. 이게 세대가 세대를 부조하고 봉양하는 세대 부조형이 통하려면 밑에서 그 부조의 형태의 동의를 해주고 거기에 참여를 해주려고 하는 후속 세대들의 그 진정성 어린 참여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70년 개띠가 현재 54세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지금 65세 기준이라면 11년 후에 100만이 생산 가능 인구에서 위로 올라가요. 근데 그때 진입해서 돈을 내야 될 15세부터의 그 그룹 애들이 20만 대예요. 유지가 안 되죠. 이거 유지하는 방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100만이 받아가야 될 몫을 옛날에 10만이 받아갔던 몫하고 똑같이 나누면 돼요. 10분의 1로 줄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100만이 냈던 거를 20만이 다 내야 됩니다. 그러면 곱하기 5를 내면 돼요. 연금개혁의 핵심은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식밖에 없죠. 근데 어쨌든 그거 폐지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이 미세 조정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미세 조정을 하려면 열심히 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적게 받아가래. 이분들을 이제 설득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이제 올라오는 20만 애들한테 야, 니네 미안한데 5배 더 내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충격을 완화하는 과정들을 길게 가지면서 조금 연착륙의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좀 없어서 경착륙에다가 균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연금제도는 정말 뭐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묘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도가 바뀌어지는 거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속에서 어쨌든 본인이 가장 본인다움을 잘 살아낼 수 있는 부가적인 방식들을 마련하는 것들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욕 타임즈의 한 칼럼니스트가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가 결국엔 북한이 남침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극단적인 우려까지 좀 표출했는데요. 저출생과 이런 안보 문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것도 사실은 과거의 사고 체계이긴 합니다. 렌치데일 제1법칙도 병력과 사람 수잖아요. 그러니까 제2의 법칙이 뭐냐면 그 병력 수가 적어도 무기 성능이 좋으면 됩니다. 결국 뭐냐면 인구가 아니라 인재라는 방식으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국방이나 이 병력의 이슈도 양적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이슈로 극복하는 얘기들이 필요하겠죠. 만약 그런 식의 새로운 어떤 접근 방식이 전제가 된다면 여성들도 군대 가야 된다, 혹은 직업 군인으로 바꿔야 된다. 최근에는 또 보니까 시니어 암인가요? 그래서 이런 식의 다양한 어떤 얘기들을 통해 가지고 양적 부족분을 질적인 어떤 혁신의 가능성으로 벌충을 한다면 생각보다 그렇게 큰 위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이미 다문화 국가의 길로 접어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다문화에 관련된 어떤 편견도 좀 존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얼마 전에 일본 다녀온 소회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도 한국이랑 비슷해가지고 다문화와 관련돼 있는 포용성이라든가 개방성이 좀 적습니다. 이번에 가서 제가 느꼈는데요. 첫 번째가 편의점에 물건을 파는 사람도 외국인이고요. 그 물건을 사는 사람도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겉으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좀 티가 많이 나는 다문화성이 굉장히 많이 퍼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한국입니다. 저는 더 빨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절대 인구의 감소가 일본보다 훨씬 빠르다라는 거. 두 번째, 일본 같은 경우에 내수가 많아요. 내수가 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고용 여지가 높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내수도 작아요. 근데 줄어든 속도는 더 빨라요. 이 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드린 생산 가능 인구의 획기적인 개념의 전환이 아니고서는 외국인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산업 로봇 현장 투입률을 지금도 1등입니다만 압도적인 1등을 만들든가, 아니면 고령 근로자 75세까지 그냥 의무 고용을 하든가, 이 정도의 혁신적인 사고 체계가 아니면 이 줄어드는 파고를 극복할 수 있는 방식이 사실 이민밖에 없어요. 더구나 이민은 정책 한 번 잘 쓰면요, 확 들어왔다가 또 좀 문제가 생기면 확 없앨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이 이민이라는 카드가 사실은 쓸 수밖에 없고 또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문제는 그 이민 정책을 품어 안고 같이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이슈거든요.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연착륙을 하고
같이 살 수 있는 뭔가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데 뭐 갈등의 원인이 된다거나 사회 문제의 잠재적인 범죄의 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상황 안에서 물량적으로 이렇게 확 늘어나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정밀하고 미세적인 어떤 조정의 정책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다문화와 관련돼 있는 것들을 품어낼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인식의 전환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대세는 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 무엇으로 좀 보고 계실까요? 제일 어려운 질문이고요.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준칙, 규칙, 질서들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최적화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준점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유효했어요. 60년, 70년대에는 그게 굉장히 유효했을 겁니다. 지금 많은 갈등들이 생긴다는 얘기는 유통기한이 이제 조금 끝났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면 이 시대 변화에 맞게끔 질서도 사실은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60년, 70년대 만들어진 패러다임, 질서, 준칙들을 바꿔서 젊은 친구들이 사회에 제대로 안착해서 가족을 결성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자연스러운 DNA를 발현할 수 있는 이 토대를 깔아줘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유효했던 기준점이 지금 젊은 친구들에게 피로도를 만들어내고 박탈감을 만들어낸다면 이 박탈감과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수정을 해줘야죠. 그게 선배 세대의 역할인 거고요. 이게 사실은 인구 문제를 풀어내는 가장 중요한 맥락이라고 보는 겁니다. 많은 것을 손봐야 돼요. 근데 많은 것의 처음은 결국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회가 이대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에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노후 대비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개인적인 좀 안녕에 좀 가까울까 이런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령 인구에게 주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근로소득이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노후 대책은 은퇴하지 않으시면 돼요. 즉 근로소득을 유지할 수 있으면 됩니다. 플로어가 들어오는데 굳이 스톡을 더 쌓으려고 하는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65세라는 기준을 좀 재구성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 재구성을 해도요, 한국 사회 입장에서는 부양 부담이 굉장히 줄어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근로소득이 단절되는 날이 오겠죠. 그때는 이제 스톡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스톡과 관련돼 있는 활용성을 높이는 제도의 변화들이 또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근로소득을 보완하는 자산소득의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근로소득, 자산소득 혹은 우리 공적 이전이죠. 연금제도도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굉장히 부담이 높았던 사적 이전 줄여야죠 이제. 중요한 건 돈줄의 다양화예요. 그 돈줄의 다양화를 위한 방식으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의 다양성을 발휘하고 본인다움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노후 소득이라는 것들을 아마 재구성 해보시면 그게 그렇게 답답하지만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인구 경제학자 정영수 교수님을 모시고 인구 소멸 문제부터 생존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